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6일이니까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오르신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을 모셔가지고 이제 선거를 지금 진행하는 예비역 장성의 심경으로 한번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선인 평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절하는 자세가 달라졌네요. 지금 좀 부러워졌습니다. 많이 해야 되죠? 예, 뭐 하는데 아직 너무 어색하고요. 어색합니까? 예. 예, 이게 참. 우리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2번이었죠. 네네. 2번.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8번인데 지금 미래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당선 안정권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보입니까? 예, 뭐 하여튼 이제 10명 이하로 간다면 우리가 뭐 완전히 개헌 저신도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지지율은 좀 상관계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갤럽 지지율이나 기타 봐서 한 14, 15명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숨은 애국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좀 마땅찮은 게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권 중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힘을 모아 주신다면 20석이나 22석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보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자유진영을 위해서 싸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이 정도로 많이 반영된 것도 아마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예비역 우리 선배분들은 왜 2번에서 8번으로 가서 좀 섭섭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에서도 충분히 국방 안보에 대해서 충분히 중시하지만, 이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보가 조금, 아무래도 전쟁이 나봐야 안보에 그걸 아는 거니까, 당장은 경제니까, 윤창현 또 우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신, 잘 아시는 윤창현 박사,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또 장인 또 사무총장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조태용 차관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정경희 전 국사편장 7번이신데 정경희 아주 좌편장 교과서 바로 잡는. 그렇고 국정교과서 만드시는데. 그리고 지승호 탈북자. 자, 그런데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비례정당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선거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은 유세차를 별도로 해서 우리 트럭에 연설하는 거는 비례대표 전문정당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또 이런 방송 출연은 유튜브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중앙방송에서는 또 비례대표를 안 낸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큰 흐름이고, 각 이제 공직 후보에 대해, 저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법적으로 완전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의 선거 지원 유세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후보들 뒤에서 그냥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그럴 때도 미래통합당 선거 지원이 아니라, 미래한국당 을 찍어 주십시오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장소만 빌리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가 미래한국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에는 후보와 후보 배우자는 안 되고 나머지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단체로 이렇게 가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원유철. 원유철입니다. 미래한국당 대표. 이분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 지원. 그래서 지난번에 선관위가 왜 우리 황교안 대표는 우리 비례당인 미래한국당 지원을 못하게 돼 있고 이해찬 대표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는 공직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도 오늘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사무실에 지원을 하고 왔는데, 예. 뭐 오세훈 후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기서 했는데, 이제 각자 건너편에서 저는, 저희 미래한국당 찍어주십시오, 미래한국당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그 오세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선거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에서는 좀 고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에 혹시 예.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특별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걸 그래프가 그려졌던데, 이렇게 벌어졌다가, 좁아지. 예, 이게 내려오고, 민주당은, 고민정 후보는 이게 올라서 붙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게, 뚝섬 역인데, 전철역. 예. 왜 가보면 이렇게, 아유,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한국당 이러면 같이 화답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외면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외면하시는 분도 뭐 찍으실 분도 있고, 화답하시는 분도 안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느낌은 한 70%가 예. 아주 젊은 분들,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놀랍게 호응을 해주고 해서, 제가 이제 4월 2일 우리가 선거 시작되는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하고 저희하고 전부 다 원유철 대표하고 수원에서 경기도당에서 선거대책회의를 하고, 예. 제가 이제 평택, 오산 뭐 이렇게 쭉 수원을 쭉 둘러서 왔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그렇게 안 따라오더라고요. 예. 난 이제 평택은 원유철 대표가 한 5선을 한 지역이라 거기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나온 오산의 그 최윤희 의장 갔을 때는 영 아니던데, 제가 이제 원래 합참의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차장할 때, 예. 1월날 어제 또 갔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예.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분위기가 좀, 예. 선거 분위기가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저희 토요일 날 새벽에 KTX 타고 부산에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은 뭐 제가 봐서 이제 괜찮고, 김해 장기표 선생님들 갔는데 그런데도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남구에 아주 고전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거기 가서 집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학교를 고향은 뭐 아닙니다만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와서 전체 유세하는데 분들은 다른 데로 가고 저 혼자 이렇게 걸어서 남구 지역을 한번 쭉 돌면서 시민 반응을 봤더니,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이현주 의원이 분위기가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막 잠깐 본 거니까 속단하기 이런데, 그리고 한 7, 6시 반인가 돼서 이제 문정동 사거리에서 우리가 합동 유세를 했는데, 아주 시민들이 골목골목 많이 모여서 골목에서도 다 듣고, 그래서 부산에서 사실은 전재수 후보하고 남구의 박재호 후보가 제일 민주당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 전재수 후보 쪽은 안 가봤는데, 박재호 쪽에는 이현주 의원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예. 네. 지금 여론조사로는 지금 미래한국당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또 거의 모든 조사에서 더불어시민당보다 앞서는 걸로 나와요. 거의 근데 엎치락뒤치락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은 이제 열린 민주당하고 두 개가 나눠서 합쳐야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차이인데, 그래도 미래한국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보다는 이름이 상당히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느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은 비슷한데 미래통합당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또 저도 좀 뭐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통합이라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이제 보수 중도의 통합이라고 하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그 통합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중도도 흔쾌하지 않아서 미래한국당처럼 이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합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통합이라는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죠. 이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좌파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연대 민주통합당, 특히 뭐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으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선거운동을 직접 하려면은 대중 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광장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우리 기대했지 않습니까? 이 저 우파 진영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후보들이 예. 누구 뭐 그리고 이 아까운 대중 집회나 유세차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그렇게 설사 내가 찍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분위기에서는 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 우한폐렴까지 겹쳐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지원자라 하더라도 제 앞에 떠들면 그러니까 찍어주는 거하고 별개로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치한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정치 혐오증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제가 분위기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후보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좀 시간에 비해서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혼자 발로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그게 제일 효과적인 선거운동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지금 이 선거판이 선거법 이 개혁의 여파로 해가지고 완전히 코미디가 되고 코미디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뭡니까 야바위판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에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래통합당하고 합치는 겁니까? 지금은 뭐 다 공식적으로 바로 합치는 거로 계속 합치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국회로 된다고 그래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정책 협약식을 가졌거든요. 거기서도 합치는 거로 선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선거가 압승을 해서 안 합쳐도 미래통합당이 혼자서 국회의장을 내고 미래한국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당장 합치는 게 정치적 전략적으로 좋으냐 한 몇 개월 텀을 주고 좋으냐는 또 뭐 당 지도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일단은 현재 합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당이니까 정강 정책은 각각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좀 비슷한 점도 비슷하죠. 많은데 우선 미래한국당의 정강 정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한국당의 정강 정책은 사실은 거의 미래통합당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작년엔 뭐 예를 들어 민부론이라든지 안보정책의 민평론이라든지 그걸 사실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선거의 단기적인 어떤 테마상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말씀 또 오늘도 뭐 한교안 대표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있는데 사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정강정책이라보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신원식 전 합참차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했던 우리 국군을 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텐데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게 외교 안보 분야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의 거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군사지휘권, 통수권 같은 경우는 의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하는데 그걸 대통령 통수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소위 제안을 만들겠다는 의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정교하게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안보 파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다수당이 많이 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기법 특별법을 발의한다든지 국가 뭐 통합위기관리법을 발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방계획 같은 거죠. 완전히 약소지향으로 국군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 국군을 파괴시키는 게 9.19 남북 군사합의라면 미래 한국군의 모습을 약소지향, 약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 문재인표의 국방개혁 2.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군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민간군 전부자가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미래 국방의 모습을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뒷받침한 법을 별도로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의 이 망국적인 안보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법을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제동 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국민들께서 표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셔야 그렇죠. 문재인 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당장 문제가 될 게 전시작전권 전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시작전. 그러니까 이제 전시작전권이 2014년 한미 국방부 장관 연례안보위 SOCM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그때 맺은 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 세 가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예. 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 무기 체계가 일단 튼튼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예. 미군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중에서 북핵만 별도로 뗐습니다. 예. 북핵에 대해서 초기 대응 능력을 한국이 구축을 한다. 초기 대응이라고 하면 미 정원군이 다 전개하기 전에 충분히 전개하기 전에 날라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군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필수 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이 뒤에 와서 보안 전력을 제공하는 수준. 그 다음에 한국군이 영원히 할 수 없는 미국이 핵 전력을 가지고 핵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안 및 억제 전력은 미국이 제공하고 한국은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굳이 비교하면 유럽과 같은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 저거 뭐 그 조건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하세월이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저희들이 그럽니다. 아니, 조건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 10년이든 20년이든 조건이 되면 내년이라도 조건이 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고 동북아에 나토나 EU 같은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는데 아니, 우리 넘겨받으면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조건에 기초한다는 말을 처음에 쓱 해놓고 이제 사라지고 조건이란 말은 공식적으로 폐기를 안 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실질적인 구호는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 임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에서 뭐냐면 다수당이 되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따지는데 지금 한국 국방부하고 연합사하고만 하는데 대표님 이렇지 않습니까? 한국군이 요 됐다고 합시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는데 미국이 계속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시가 없었어요. 수능 공사고. 그런데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 뽑겠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시험이 없으니까 막 놀겠죠. 한국군 놀듯이. 그래 놓고 그냥 학교에서 아무나 뽑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겉으로는 아이고 옛날에 시험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학생 뽑았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군사적이거나 객관적이나 과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망국적인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양국 군대 좋다. 그 다음 의회도 가입하고 밖에 있는 예비역이라든지 군사 전문가들이 한미가 같이 있어서 군에서 보고한 것들을 정말 충족이 되는가 현장에서 따져보겠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국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좋은데요. 국민평가단. 그걸 이제 저는 국방에 가면 주장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만약에 국민평가단이 그럼 적어도 국방위에 보고하고 우리 국방위에서 특별 국민공청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한번 따져보겠다.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거부하면 그냥 닥치고 무조건 전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되면 한다. 그 조건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여기에 현역 여야를 불문하고 이 안보 전문가라 그럴까요? 현역 장성들이 몇 사람이 지금 후보로 올랐죠? 우리 이제 미래한국당은 예.
일단 저 혼자고, 그렇죠. 비례는, 비례. 지역구는 이제 아주 이번에 3선이신데, 한기호 의원이라고, 예. 예, 이번에 선거구가 좀 조정이 돼서, 춘천에 출마했어요. 춘천, 원래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홍천인데, 예. 뭐 홍천이 떨어져 나가고, 춘천을 가지고 이렇게 가볼구로 나누면서, 막강한 철원, 화천, 인제, 양구의 반과 춘천의 반을 한기호 의원, 예. 또 한 군데 반은 우리, 애국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김진재 예. 두 분이 나오셔서 내일 제가, 10시에 강원도당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두 분 뵙고 또 지원 유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오산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뭐,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수조를 유럽에 돈을 빼돌려서 뭐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이거 자기 찾으러 간다고 했던 오산의 그 유명한 노터리 여산,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오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해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하신 최윤희 후보가 두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세 명에다가 이제 민간인이지만은 군인 못지않게 안보에 대해서 뭐 탁월하신 조태영 차관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 을에 또 나온 신범철 박사. 예. 이런 분들이 아산연구소에 계시던 분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래한국당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잘 되신다면 또 여당 쪽에 비례 후보로 누가 한 분 나오죠? 예, 김병주라고 예. 원래는 2번이었는데 더불어시민당에서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시민단체 넣는 바람에 아마 12번으로 된 걸 알고 있는데 밀렸습니다. 예, 이제 육군 대장 출신 한 분이 계시고 뭐 그런 정도고 그 외에도 과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까?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 쪽에도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황기철 그분이 이제 또 뭐 진해 넣으시고 뭐 그래서 저도 20대보다는 여야를 불문하고 군 출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 빠졌구나. 세종의 김중로 의원. 국민의당의, 안철수 국민의당의 과거에 비례대표로 군 출신목으로 되셨다가 이번에 지역구도 출마하셨습니다. 이번, 미래통합당. 출신이죠. 그런데 이번, 지금 딱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는 일당은 좀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는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 또는 현어석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 정도로 아주 불리하게 되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그런데 현장에서 느껴보면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조 대표님 말씀대로 여론조사에 믿을 게 없지만 불신이 가더라도 근데 계속 오늘도 중앙일보 보니까 그 표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50 몇 프로 들어요. 59%인가 많이 과대표되는 과대표되는 틀림없고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다고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하고 좀 특이한 게 무당층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또 중앙선관위에서 2,000명 갤럽을 통해서 한 거는 또 투표 의지는 또 10%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작정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당층 중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무당층에 남아있을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부동층은 뭐냐면 크게 보면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절대 투표 안 하실 분들. 그 다음에는 보수적 경향이고 자유우파적 경향인데 여러 가지 실망을 했거나 원래 갔다가 실망해서 부동층으로 갔거나 아니면 그전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하면 문재인 정권은 싫은데 그렇다고 과거 자유한국당한테는 마음이 안 간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9일 남았지만은 우리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선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뭐 중도 확산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되겠지만 큰 그거보다는 거의 마음을 정한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투표장으로 가는 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마음이 지지를 표명했거나 지지할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아직도 마음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투표 의지로 가느냐. 여러분 2012년 대선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오후에 쉬고 있다고 하는 뭐 있던 이 돌아서 거의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그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빼놓고는 휠체어를 타고 다 와서 우리 얼마 이긴지 아십니까? 겨우 108만 표 이겼어요. 그때 만일 그 위기의 시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아이고 나 아니라도 되겠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코로나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면은 치사율이 높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50대, 특히 60대 이상 골수 보수 지지층이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그게 하나의 치명적이잖아요. 변수인데 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뭐 호소하는 건가? 호소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뭐 정부 여당이 아니니까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러세요. 우리 이제 지금 앞으로 9일이라고 엄청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모두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장년층, 노년층에 이 애국심이 가득 찬 애국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나와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뭐 정부도 뭐 나중에 그 선거 투표장에서 이게 확산이 됐다고 들으면 엄청난 비판을 문정권도 받기 때문에 투표장이 3, 4일 전에 충분히 소독하고 하는 위생 방역 조치는 제가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나와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인데 아마 코로나 걱정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니까 아무래도 이 파퓰리즘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역구니까. 근데 이 미래한국당은 전국을 상대로 하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더 좋고 하니까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체제 선택의 선거로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흔히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메시지는 안 냅니까? 이제 계속 저희들도 뭐 그런 메시지를 내긴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매 조수진 대변인이 매일 내는데 이게 언론에 잘 반영이 안 되죠.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통합당 거도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다뤄주는데 그래서 참 국민들한테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유튜브 외에는 충분히 호소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저희들이 합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저쪽은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우리당을 합치더라도 우리가 더 미래통합당 혼자 더 의석수가 높으면 그때도 미래한국당을 합치냐 안 합치냐고 하는 전략적 결심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더라도 그건 대선 전에 내년에 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제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심상정 대표로부터 그 4+1이라고 하는 민주당하고 아주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이 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데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즉 지역에 부담이 없는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구 민영과 쪽지 예산 이런 것도 완전히 자유로운 정당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비례대표가 초선 비례대표가 기존 거대 야당에 들어가면 현실적 힘이 없습니다. 왜 당 중진들이 다 지역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별도로 있으면 자 우리는 쪽지 예산 건절한다. 포퓰리즘 건절한다. 국가안보 뭐 한다. 그리고 지역 민원의 부담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된
국가 정책의 아젠다를 정말 끌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선거 결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정말 잘 된다면, 이게 4+1의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없는 정말 공익을 위한 정책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주 근사한 말씀을 하시네. 네. 원래 뭐 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의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나쁜 결과를 놓기도 하고 그게 다 혁명이고 좌파들이 알기로 시작됐는데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또 세옹지마란 말이 있듯이 맞아요. 복 중에 화가시가 있고 화 중에 복의시가 있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오묘한 건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군인 하실 때는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될 줄 몰랐죠? 저는 솔직히 전혀 몰랐고요. 만약에 제가 잠깐 제가 전역하고 난 뒤에 한 1년 이렇게 뭐 좀 정당 활동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초가 돼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당적도 버리고 또 제 고향에서 뭐 재보선이 있어서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사양을 했고 그냥 특히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을 막 그때 만드는 무렵이라 제가 현실 정치에 떨어져서 거기를 빠지면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9.19 군사 합의를 촉매로 시작됐는데 이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했다가 하여간 또 당 쪽에서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었습니다. 당원은 왜 또 그것도 안 했냐면 그때 워낙 국민들이 이 프레임이 잘못 씌워져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제 안보 정론을 그냥 오히려 또 설득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비례대표는 그래서 기분은 뭐 정치를 한다기보다 약간 임명직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전문적으로 당에 좀 안보 정책을 내는데 왜냐면 저는 지역구 단위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지역구가 어딘가 그래서 제가 첫 페이스북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는 이승만 광장입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 출신입니다. 예. 저희 지역구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아주 근사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인사였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이쁘게 봐줄 수 있고 저희 그게 이제 또 정군위원회도 있고 대수장이 사무국장을 하는 제 육사 후배 한 명을 이제 보좌관을 둘 뽑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국회 업무보다 지역구 관리를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국단체들하고 계속 관계도 맺고 혹시 이제 애국시민단체에서 무슨 미래카나마 입법이나 의회 협조할 일 있으면 제가 통보가 좀 되고 수시로 참조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협조도 구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지금 정광훈 목사 사실은 그분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요. 병이 많아요. 이 목에 철심을 3개를 박아가지고 있고 당뇨병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 진단서에 의하면은 자세가 좀 삐끄러진다 해가지고 이 목 수술하는데 타격이 오면은 급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 말도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승만 광장 출신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전쟁 내각에 수상을 한 사람이 클레망소 아닙니까? 네. 클레망소가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전쟁은 군인한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드골은 또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인 출신이.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은 다른 뭐 평화 지역의 나라가 아니고 이념 대결을 사생 결단하는 이념 대결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와 군인이 사실은 이게 하나 아닙니까? 정치와 군사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점에서 정치 의식이 있는 분이 군인이 돼야 되고 군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 뭐,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국 강병이거든요. 그렇죠. 나라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고, 물산이 풍부하니까 외적이 담 넘어 들어올까 담 지키고, 뭐, 그래서, 뭐, 안전 걱정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사실은 치자의 덕목이 군인일 추진일 필요는 없지만은 군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안보 지침 닥트린을 대통령이 내려요. 그렇죠. 닉슨 닥트린, 트루만 닥트린, 그러면. 그런데 대통령이 닥트린을 내오면 그 뭐 외교는 외교, 국방은 국방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트루만 닥트린의 마샬 플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최소한 국방에 대해서 기본 이해력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냥 말씀한 게 참 이제 과거는 우리가 소위 오디오 시대고 비디오 시대가 아니고 하니까 대통령 되실 분들이 좀 신비주의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하고 밑에 참모들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민하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 요새 뭐 워렌 이런 사람도 좌파 보면 보험 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전문가인가. 미국에 지금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 경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안 보고 줄줄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우리도 아마 그런 시절이 올 텐데, 여야 이제 각 후보가 그거 할 때, 탁 소매를 이렇게 나와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 그다음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이런 해결 보관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나의 큰 개념을 추진할 사람. 그래서 나는 경제 전문가 누굴 모셨다. 노동 전문가 누구다. 교육 누구다. 국방 누구다 해서 탁탁탁 해서 그게 섀도우 캐비넷이거든요. 이 정도 돼야 국민들이 듣고, 아, 저분이 내가 아픈 걸 저렇게 알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큰 개념을 이렇게 갖고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실천할 저런 전문가를 모았구나. 이제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져서 대통령이 그 정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좋은 대통령을 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닥트린을 하달할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현존과 미래의 국방에 대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들을 자기 목소리로 물론 참모들한테 공부를 하겠지만 하고 기자들이 Q&A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서너 차례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우리 모두 정치지도자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인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과 정치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군인적인 사람입니다. 군인적인 정치인이고, 예. 박정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굉장히 문인적인 군인입니다, 이분이. 문인적인 군인. 이 두 가지 소양을 같이 가진 분이 꼭 지도자로서 필요한데, 우리 앞으로 꿈이 크시겠습니다. 아니, 좀 열심히 안보가, 사실 국방이,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조 대표는 당면 북핵 위협도 있고, 저는 다행히 이제 미중 간에서 미국이 잘해서 중국을 조금 약화시키면 좋겠지만은, 이게 만일 잘 안 되면 몇 년 이내 중국이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중원이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 한민족이 기표고 살았지만은 중원에 강력한 중국 한족 통일 국가가 생기면 꼭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헤어져서 우리 한반도 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로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생업과는 조금 무관하더라도 국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만은 제가 며칠 선거 현장을 다녀보니까 민주당은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위기 잘했다. 잘했던 거죠. 앞으로 우리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진짜 문재인이 잘했나? 잘했나? 예. 제가 이거 좀 적은 거를 아침에 좀 제가 찾아서 오늘 아침 9시 현재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1,284명. 아침 9시 통계입니다. 사망자가 18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건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한 나라예요. 그게 몽고까지 제가 보탰습니다. 이 네 나라를 합치니까 이 네 나라의 공통은 싱가포르는 중국하고 육지로 국경을 안 맞대지만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고 대만, 몽고, 홍콩은 뭐 아시겠지만 홍콩 바로 그 땅이고 대만은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중국하고 이 나라들은 뭐냐면 중국하고 굉장히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통상이나 인적 교류나 소위 상호 의존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완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국가예요. 자, 이 나라 인구를 제가 합쳐보니까 4,053명입니다. 우리보다 1,000만이 작죠. 자, 이 네 나라가 확진자가 2,576명입니다. 합쳐서. 예.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4배가 많습니다. 아마 10% 정도 이게 디스카운트를 한다면 한 3.3배 정도 많겠죠. 사망자는 이 나라, 네 나라가 14명입니다. 예. 우리가 10.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비율을 좀 줄이면 12배 되겠죠. 자,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입니다. 우리 3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도 국경도 맞대지만은 아주 유럽계까지 광범위한 나라가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지 말고 일단 러시아 전체로 본다면 우리 인구 3배인데요. 놀랍게도 확진자가 4,73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 넘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3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산술적으로 곱하면 우리가 6배 더 그렇죠. 많이 발생한 거죠. 사망자는 43명입니다. 우리가 4.3배 많습니다. 그게 3배로 곱하면 13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초기에 중국과 이 국경을 폐쇄한 나라들은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는 4배 정도 평균. 그리고 많게는 6배. 러시아가 비교하면 사망자는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초기만 그 통계했으면 우리도 몽골은 사망자가 제로인데 뭐 제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명 이내로 줄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 나라들처럼 인구 4천만의 이 4개 나라처럼 14명 이상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료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념적 정치적 오판으로 이 화를 키웠는데 그나마 이것을 이 정도로 수습해 간 것은 잘하는 민간 의료 역량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77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도입. 인프라.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헬스케어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감염병과 관계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2015년 5월 20일 하순께 우리가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30여 명의 사망자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때 만들어놓은 체계예요. 그래서 질본도 뭐 성격시키고 그때 정홍 총리 지금 저 종로에 나와서 고전하시는 황교안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하시고 또 나중에 총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와 관계없이 이게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고 이 정부처럼 자아자찬 안 했습니다. 거짓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혼이 나고 뭐 속된 말로 아이고 뜨거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뒤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 문재인이 덕을 봅니다. 결국 문재인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친중적인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우리 죽지 말아야 될 우리 국민들이 180명 죽고 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4개국이 14명이라고 그랬죠. 16명 짜봅시다. 170명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 나라 통제를 했으면 우리가 그 나라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이번에 보셨겠지만 국민이 사재기 안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제가 와서 10명 이상 죽을 리는 없어요. 170몇 명은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살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늘을 열어놓고 있어요. 아직도 열어놓고 국민들한테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조금이라도 다릅니다만은 미국하고 이런 데가 확산이 됐는데 아니 왜 미주는 재국민이 투표 못하게 해놓고 중국은 또 왜 열어놓습니까? 하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공간 등에 뭐 소독하고 기타 수단을 강구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해놓고 그래도 교포께서 내가 안 가겠다면 도리가 없는 거지만 한 명이라도 미주에 계시는 교포가 투표 의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큰 배도 띄워서 그거 다 낙도에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 참정권은 단 한 표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 소중한 겁니다.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그거는 각오로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건 뭐 기회 되면 이건 국정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왜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됐을 때 미국 내 공간과 중국 내 공간에 과연 위험도가 어디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자아자찬에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것 모양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경제 안보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래서 돈 얼마 나눠준다, 달콤한 포퓰리즘에 쏟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자아자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잘못 시인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대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우리 신장군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런 논리는 맞겠네. 세월호로 사망한 300몇 명이 박근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면 코로나로 사망한 180몇 명은 문재인 책임이라는 논리는 승리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과관계를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미리 폐쇄했던 중국과 인기만 대만, 몽고,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이 나라가 했듯이 1월 초에 우리가 국경을 국민들이 그러고 아니 그냥 의사협회에서 몇 분을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청원도 많이 하고 그때쯤 닫았으면 이분들보다 훨씬 작은 분이 죽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까운 100몇십 명의 국민의 생명 책임은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이거 반드시 나중에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하고 비교 안 합니까? 예? 일본도 우리가 좀 다른 게 확진자가 적어요. 적지만은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국경을 초기에 올림픽 때문에 개방했던 거거든. 그래도 지금 비교하는 거는 개방했던 거와 폐쇄했던 거 차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이 요새 일본을 과장을 한다고. 네. 일본이 지금 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인구는 우리의 2.3배고 네. 사망자는 한 90명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일본이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요. 네. 이것도 나는 한국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내려앉히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 한국 신문들은 일본의 방역을 잘못하고 진단이 잘못돼서 뭐 아베가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니, 일본이란 나라가 적어도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나 언론의 자유나 사회 개방도가 훨씬 뒤처진 중국 같은 나라라고 하면 우리 논리가 맞을 수는 있어요. 일본 중국은 아니죠. 예. 제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본이 순기에서 일본이 정권을 유지한다? 일본 언론 요미우리 아사히가 그냥 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이 국가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요걸 딱 악용하는 독재자들이 있어요. 지금 네. 헝가리. 네. 그리고 여기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요걸 이용해가지고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제약을 하고 정부를 비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정부 비판하면은 방역에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적인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좌파 정권, 한국의 좌파 정권하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네, 네. 이게 코로나 사태 수습한 이후에 이걸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리는데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큰 사건이 우리의 현재 있는 시스템과 제도와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한 소위 블랙스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사실 29년 대공황이 그렇죠. 파시스트 정권을 낳게 되고 나치를 만들었죠. 나치. 파시스트는 그 전이고. 네. 나치 정권을 만들고. 그러니까 무솔리니 그 전인데 하여튼 나치와 파시스트 사상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일, 이태리, 스페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융성하게 되는 배경이 됐고. 또 스탈린 체제가 굳어지고.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아예 31년도 만주사변, 37년 중일 궁극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영미, 특히 미국 같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튼튼한 데는 수정자본주의로 가죠. 케인지안. 예,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참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부딪히면 그 위기를 과장하게 됩니다. 그게 큰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그렇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참 나라가 복이 좀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잘 소프트 랜딩 시켜서 나라가 더 되고, 또 이런 큰 위기가 되었을 때 사실은 국가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랙이나 뭐나 코너링 할 때 쭉 직선주로 해서 스케이트를 하더라도 순위 변동이 잘 없어요. 코너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를 만나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번에 총선, 앞으로 2년 후에서 대선에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큰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같은 사람을 계속 선택하면 코너 돌다가 어떻게 돼요? 자빠지죠. 직선줄에서 자빠지는 주자 별로 없습니다. 코너에서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코너에서 자빠져서 등외로 밀리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되니까, 정말 이제 코너링을 도는데 지금 쇼트랙에서 좋은 지도자를, 그거는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이 좋은 정치 지도 그룹을 이번에 꼭 선정을 하셔서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정말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역사에서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잘해가지고 순위가 껑충 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처음이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오일 쇼크. 그때 우리가 중화공업을 그냥 추진해버렸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투자를 안 할 때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중화공업을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일마니가 몰리는 중동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역정성의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97년, 98년의 외환위기도 우리가 극복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기업이 구조조정해가지고 그걸 거치면서 오늘날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명박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하면은 국제적 위상이 달라집니다. 아니, 제가 기억도 해요. 강만수 부총리. 두 사람, 그래 됐다고. 우리가 제일 극복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이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잘해야죠. 극복을 잘하면 우리가 이제는 빅5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전에는 G7, G8 하다가 G20, G20을 만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G20을 만든 분입니다. 최초 회의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은 좌파들이 참 이게 부각이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럼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경우 잘 되느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이게 완전히 찬스입니다. 그렇죠. 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또 잘 아시겠지만은 아까 1차 오디션 이야기 했는데 그때 69년도 닉슨 닥트린하고 미칠 사단 빼고 72년도에 4차 동결 조치하고 나는데 73년도에 10월 달에 그때 제 기억으로 그 4차 중동전이 났었죠. 4차 중동전쟁이 여파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4차 중동전쟁 1차 오디션 나기 바로 직전에 1배럴에 2.45달러 있습니다. 그게 12달러 갑니다. 12달러 갔죠. 한 6개월 사이. 6개월. 그 다음에 79년 2월에 이란 혁명이 나서 80년도에는 42달러까지 17배 올랐습니다. 그게 80년대 10달러로 떨어지면서 소련이 붕괴된 건데,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데 중화학공업이 제일 기름이 많이 필요한 그게 아닙니까?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거를 역전을 시켜서 중화학공업 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와 네. 관료가 있어요. 관료가 있고. 그러니까 유신을 독재라고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앞으로 이번 총선 이후에 네.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보수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 이래서는 안 된다는 화두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근데 보수, 우파, 자유진영 여러 말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인간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미학적인 겁니다. 누가 근사하게 보인다. 누가 지저분하다. 이런 건데 우리 우파가 우리 보수가 그동안에 멋진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람이 멋지다든지 맞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교양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괴물하고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간 면이 있습니다. 좌익과 싸우다가 좌익을 닮아간 면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파의 미학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파의 미학이 뭐냐? 이게 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사한 군사 프레이드도 미학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 우파는 뭐가 멋지다, 감동적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고민하고 이제 그게 바탕이 되는 것이 어저께도 정경희 교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역사입니다. 역사. 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파는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님도 너무나 책에 뒀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참 부러워하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60년대 수정주의 사관 때문에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냥 폄훼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들이 재건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에 대한 인식, 철학적인 자성 이게 있어야 사실은 비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철학, 역사 같은 인문사회학 쪽에 성찰이 없는 지도자는 제가 봐서 국가를 크게 융성시킨 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민의 꿈을 일으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강대국, 과거 표현하면 대제국의 꿈을 국민들한테 불어넣습니다. 강대국과 대제국의 꿈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찬란한 인류 문명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과 그 담론의 바탕 위에 저도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지도그룹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한참 바쁘실 텐데 1시간이나 아닙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할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